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9회 이론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거래의 종류에 대한 문제였어요. 다음 중 거래의 종류와 해당 거래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거래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가 있습니다. 교환거래는 차변과 대변 모두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만 일어나는 경우이고 손익거래는 차변과 대변 어느 한쪽 변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였고요.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였습니다. 자, 거래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1번부터 한번 분개해 보겠습니다. 1번이 교환거래가 맞는지 한번 분개해 볼게요.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은 분개하지 않습니다. 매출 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받았다. 계약만 하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받은 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먼저 받은 돈, 선수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데요. 차변에 자산의 요소인 현금이 나왔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이고 대변은 선수금 부채입니다. 유동부채 증가이기 때문에 교환거래가 맞습니다.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증감만 일어나는 경우였죠. 2번이 손해거래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월분 사무실 전화요금 5만 원과 전기요금 1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가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 일어나고요. 전화요금과 전기요금을 어떠한 계정 과목으로 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전화요금은 통신비, 전기요금은 수도 광열비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용의 발생이고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 어느 한쪽 변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익거래였습니다. 그래서 2번은 손익거래 맞고요. 3번 볼게요. 사무실을 임대하고 여기까지는 분개 없고요. 1년치 임대료 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받아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다라고 했는데요.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영업 외 수익이고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고요.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임대료. 그래서 차변과 대변 어느 한쪽 변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손익거래라고 했습니다.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볼게요. 단기 차입금 100만 원과 장기 차입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상환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줬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가 되죠. 차변에는요. 차입금은 내가 빌려 온 돈인데요. 갚았어요. 빚이 줄어들죠. 부채의 감소입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 모두 자산 부채 항목만 나왔기 때문에 4번은 교환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이 틀린 설명이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는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 혼합거래를 분류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확하게 개념 알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다음 중 결산 시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있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손상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손상각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겠죠. 대손상각은요. 대는 빌릴 때, 손은 덜 손이에요. 빌려온 돈의 손실을 줄이는 것인데 대손은 매출처가 자금 사정의 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파산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대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출 채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라고 해요. 매출 채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받을 돈 중에서 매출 채권 이외에도 미수금이나 대여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채권의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를 처리해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미수금이나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계정 과목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돈을 못 받게 됐을 경우에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되겠죠. 1번부터 볼게요. 받으러움과 3번의 외상매출금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르고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번의 미수금은요. 안일미, 받을 수, 동금. 돈을 아직 못 받은 돈이에요. 기타 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번의 단기차입금은요. 차입은 내가 빌려 온 돈이에요. 빌려 온 경우에는 갚아야 되겠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4번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자산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현금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겠죠. 현금은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증권을 합쳐서 현금이라고 부릅니다. 통화는 지폐와 주화가 해당이 되겠고요. 지폐나 주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은 대표적으로 다른 회사가 나에게 발행한 당좌수표, 타인 발행 당좌수표가 있는데요. 타인을 다른 말로 동점이라고 해요. 타인이 발행하지 않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을 당점 발행, 당사 발행, 당좌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발행해서 준 당좌수표는 현금이 맞는데요. 당사,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기억해 주고요. 우편한 증서, 일람출금어음, 자기압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렇게 통화대용증권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1번 보기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1번의 자기압수표, 통화를 대신해 쓸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 맞습니다. 당사 발행 당좌수표, 당사를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고치려면 동사로 바꾸면 되겠죠. 혹은 동점. 그래서 당사는 당좌예금이다. 당당. 이렇게 외워주시면 쉬워요. 3번은 우편한 증서, 통화대용증권 맞고요. 4번 배당금 지급통지표, 통화대용증권 맞습니다. 답은 2번이 틀리네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상품의 순매입액은 얼마인가? 순매입액을 구하려면 순매입액 구하는 공식을 먼저 알아야겠죠. 상품의 순매입액 구하는 공식은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빼면 순매입액이 됩니다. 총매입액에서 매입했을 때 발생한 파손 등의 문제로 다시 돌려보내는 환출, 파손이 되었지만 일부의 단가를 깎아주면 그러면 매입한 경우에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매입할 때 발생한 외상매입금을 약정 기일보다 먼저 갚은 경우에 금액을 할인해주는 매입 할인까지 차감을 하면 단기순 매입액이 됩니다. 그럼 한번 자료를 통해서 대입해 볼게요. 단기상품 매입액은 총 매입액을 말하는 걸 텐데 아래에 보니까 매입할 때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이 있어요. 취득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가에 포함입니다. 그래서 총 매입액은 5만 원이 아니라 5만 2천 원이 되죠. 총 매입액 5만 2천 원에서요. 상품 매입 할인입니다.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갚은 경우 3천 원 할인을 해줬는데요. 3천 원을 빼줘야 되고요. 아래에 보니까 애누리가 나왔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애누리인데 어떤 애누리여야 되냐면 매입 애누리여야 됩니다. 그런데 매출 애누리죠. 해당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5천 원은 차감하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종종 매입과 매출을 헷갈리게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입인지 매출인지 한 번 더 꼼꼼하게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만 2천 원에서 3천 원을 차감을 하면 4만 9천 원이 되네요. 답은 3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 요소 중에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는 무엇인가? 거래 요소를 알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위치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손익계산서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인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다 증가해요. 이것도 발생이고 수익도 발생인데 이러한 경우가 있죠. 자산이 대변에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자산의 감소, 원래의 차변과 대변 자리를 벗어나면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채도 대변에 있을 때 증가인데 부채가 만약 차변에 온다면 부채의 감소겠죠. 손익계산서에서 비용도 차변에 있어야 비용이 발생되는 것인데 비용이 대변에 있다면 소멸입니다. 수익도 대변에 있어야 발생인데 수익이 차변에 발생했다면 수익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거래 요소를 알아두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인데요. 1번 수익의 발생, 차변은 비용의 발생입니다. 비용의 발생이기 때문에 틀리고요. 2번 비용의 발생, 네 맞습니다. 비용은 차변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자산의 증가가 차변입니다. 4번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 대변입니다. 부채의 감소가 차변입니다. 답은 2번.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거래 요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외상매출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를 모두 찾으시오. 외상매출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라면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대변에 있는 경우에는 자산이 감소한 경우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받은 경우, 회수한 경우에는 대변에 기입을 합니다. 기역부터 리을까지 분개해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받기로 했을 때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죠. 대변에 상품, 차변에 외상매출금. 니은 볼게요.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을 때 보통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하고요. 외상매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것,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나타나고요. 디귿 볼게요.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돈을 받았네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의 감소. 리을 볼게요.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을 한 달 후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을 때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매출이 아닙니다. 매입을 했는데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매입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매입한 상품 대금을 한 달 후에 보통예금을 줬으니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이뤄지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분개가 되는데 문제는 외상매출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있는 거래 찾아볼게요. 니은과 디귿입니다. 답은 2번. 이렇게 거래를 찾을 때는요. 반드시 금액이 없어도 분개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자산이 5만 원 과대계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것은 과대계상이나 과소계상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구하는 절차를 암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손익계산서는요. 당기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매출액부터 출발해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전에 영업 외 비용은 빼고 영업 외 수익은 더하고 해서 나오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을 하면 그럼 당기 순이익이 되는데 다 생략을 하고요. 지금 기말 재고 자산이 5만 원 과대계상됐대요. 더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은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인데 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5만 원 과대계상됐다는 거예요. 5만 원이 많아지면 빼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더 줄어듭니다. 뺄 게 많아졌으니까 더 줄어들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또 뺄 게 줄어들어서 매출 총이익은 과대계상됩니다. 매출 총이익이 과대계상되면 영업이익도 과대계상되고 당기순이익도 과대계상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부터 당기순이익까지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당기순이익까지 과대인지 과소인지 생각하는 절차를 한번 그려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문제를 같이 볼게요. 당기순이익 5만 원 과소계상,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됩니다. 매출 총이익이 과대계상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과대계상입니다. 1번이 틀리네요. 답은 1번이고 2번 매출원가 5만 원 과소계상. 매출원가는
5만 원 과소계상되는 거 맞고요. 영업이익 5만 원 과대계상. 네. 차기 2월 되는 재고자산 5만 원 과대계상. 재고자산 5만 원 과대계상. 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틀립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은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절차를 7번에서 한번 쭉 그려서 당기순이익까지 봤었는데요. 8번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 구하는 절차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손익계산서 매출액부터 출발하죠. 매출액 2천만 원에서 매출원가 1,400만 원을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은 600만 원이 됩니다. 600만 원에서 영업비용을 빼야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야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야.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라서 복리후생비 포함이 되고요. 뭐뭐 비로 끝나는 거, 급여 포함이 됩니다. 종업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모두 영업비용이 맞습니다. 복리후생비와 급여 200만 원, 30만 원 더하면 230만 원인데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이자 비용은 유형자산은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없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되고 이자 비용도 매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 손실로 끝나거나 뭐뭐 비용으로 끝나는 것은 전부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 이 이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이고요. 그래서 600만 원에서 복리후생비와 급여 금액 차감을 하면 영업이익은 370만 원이 됩니다. 370만 원은 3번이네요. 손익계산서의 절차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도식을 그리면서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대입시켜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대손충당금은 기업이 회수해야 할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될 경우를 예상을 해서 대손충당금 미리 적립해 놓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말 대손 예상액은요.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을 더한 매출채권 금액에서 그 잔액에서 얼마가 손해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대손율을 곱해주면 기말 대손 예상액이 됩니다. 현재 대손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손이 예상이 되므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요. 현재 기업이 받아야 할 매출채권이 2천만 원이고 1% 정도, 2천만 원에서 1% 정도 손해를 예상한대, 손실을 예상한대요. 그래서 0.01, 1%를 곱해주면 기말의 대손 예상액은 20만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1번에 2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을 확실히 못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예상과 확정에 따라서 분계도 달라지고 계산도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확정과 예상 중에 어느 금액을 묻는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9번은 대손 예상액 20만 원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었는데요. 유형자산은 형체가, 물리적 형체가 있어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인데 이런 유형자산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감소됩니다. 그 가치 감소 부분을 기말에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계산하는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동일한 금액을 가치 감소시키는 정해법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뒤에 상각률, 정률을 곱해서 구하는 정률법, 당기 실제 생산량에서 추정 총 생산량에 따른 생산량 비례법을 계산할 수도 있고 잔존 내용연수를 내용연수 합계로 나눠서 계산하는 연수합계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1번의 선입선출법은요. 재고자산의 단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고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 계산하는 건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정해법과 정률법이에요. 생산량 비례법과 연수합계법은 1급에서 나오는데 2급에서는 정해법과 정률법 구하는 공식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남아있는 잔존가치를 빼놓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매기 균등한 금액으로 가치가 감소되는 계산법입니다.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정률, 상각률을 곱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급에서는 감가상각비 구하는 방식이 정액법과 정률법은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액법과 정률법 구하는 공식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지출 내역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비용인데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기업 볼게요. 출장,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대표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출장을 가는 건 영업활동 위해서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거래처 대표자의 결혼식 화환구입비. 거래처란 말이 나오면 거래처만 보고 계정 과목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뒤에 있는 결혼식 화환구입비는 중요하지 않고요. 거래처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였습니다. 거래처라는 단어가 보이면 접대비로 계정 과목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접대비이기 때문에 니은도 영업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은 차입금 이자인데 빌려온 돈의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자 비용은 영업하고 관련 없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디귿은 이자 비용으로 영업 외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을은요.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생긴 이익인데 이익은 수익에 해당되죠.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없는 영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리을은 수익에 해당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답은 기업과 니은인 1번이 되겠네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활동에서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필요하다 생각하는 비용들을 고르시면 되고 이익 같은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익을 손실로 보고 이렇게 고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입니다. 주식의 증자나 감자로 발생한 주주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인데 대표적으로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금이 생긴 경우, 주식을 감자, 소각했는데 차익이 생긴 경우,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이익이 생긴 경우 이렇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익잉여금은요. 영업활동으로 통해서 얻은 이익을 회사 내에 유보해서 축적시키는 경우가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익준비금이 있고요. 임의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계정 과목까지는 외워주세요.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 맞고요. 2번 감자차익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 맞고요. 3번 자기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거래 맞습니다. 4번의 임의적립금은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적립한 돈, 사업확장 적립금, 감채 적립금, 별도 적립금, 퇴직급여 적립금 이런 경우 적립시켜 놓는 돈을 임의적립금이라고 하는데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설명이었네요.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계 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입니다. 갚아야 되는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인데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장기부채였지만 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유동성 1년 이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장기차입금은 장기는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 걸리는 차입금이기 때문에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유동부채가 맞습니다. 미지급은 부채고 선급은 먼저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죠. 자산의 종류 중에서 종이는 모두 당좌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예수금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일컫는 계정 과목인데 예수금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세금 1년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죠. 맞고요.
외상 매입금. 네,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갚아야 될 돈 1년 이내에 상환 기간 도래하는 유동부채 맞습니다. 따라서 유동성 장기부채 미지급 비용, 예수금, 외상 매입금 총 4개의 계정 과목을 합계 내면은 920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좌 자산은 자산의 종류 중에서 현금, 어음, 외상 매출금 이런 종이라고 했는데요.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무엇을 더해서 부르는 말이었죠? 받을 어음이었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더해서 매출채권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2번 현금도 맞습니다. 3번 현금도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선급 비용은 먼저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이 되기 전에 짓고 있는 자산인데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형체가 있는 자산이죠. 4번이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이 되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를 고르시오. 유형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유형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출의 결과가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냐, 원상 회복과 현상 유지만 시키고 유지 보수만 시키는 수익적 지출에 따라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실질적인 가치를 증대를 가져오는 지출에는 건물에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개량, 증축, 확장, 사용, 용도를 변경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고요. 원상 회복, 유리창을 교체한다든지 기계장치 소모품 교체한다든지 차량의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조명기구를 교체한다든지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수선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를 골라보겠습니다. 1번 건물에 피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출 없었던 것을 설치하는 것은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죠. 1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2번 내용 연수를 연장시킨다. 이것도 자산으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옳지 않고 3번 건물 내부의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지출이다. 교체하는 것은 원상 회복, 현상 유지만 위한 것인 것이기 때문에 수선비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3번이 맞네요. 4번도 볼게요. 상당한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이다.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옳지 않고 답은 3번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출의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109회 이론 기출문제풀이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